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100분 머니쇼 시작합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하루 휴장한 가운데 흐름이 어땠나요? 네, 지난주 뉴욕 증시 금요일 날 휴장이었죠. 그렇죠. 부활절을 앞두고 오늘까지 홍콩하고 유럽은 오늘까지도 쉽니다. 네. 뭐 혼조세를 보였던 그런 주간이었고, 뭐 고용 지표가 참 애매하게 적정하게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이제 장이 열리면 미국 증시 어떻게 해석할지 궁금하고요. 우리 시장은 뭐 특히 코스닥은 거침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 국내 증시 반등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주 국내 증시가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가 2,500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은 또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학가, 역세권, 주택가 등 우리가 늘 쉽게 접하는 곳이 바로 상가죠. 공실률이 높아서 인기를 잃었던 상가가 경매에서는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상가 경매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 눈여겨볼 상권은 어디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맞춘 재테크 아이디어 하우머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정다인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성금요일을 맞아서 휴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굿모닝 마켓에서는 이번 주 증시를 어떻게 대비할지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부터 본격적인 어닝 시즌의 시작까지 눈을 뗄 수 없는 시장은 이번 주에도 이어집니다. 먼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목요일 주요 지수의 종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다우 지수가 33,000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가 12,000선 바로 위에서 S&P 500 지수 4,10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지난주 성적을 정리해 보면요. 다우 지수가 0.6% 소폭 올랐고 S&P 500 지수가 0.1%가량 내릴 때 나스닥 지수 1% 넘게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 홀로 오름세를 보였던 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기술주보다는 헬스케어주 또 필수 소비재 관련주를 많이 찾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는 시장이 또 어떻게 움직일까요? 먼저는 휴장이었던 금요일에 공개된 3월 비농업 고용지표부터 소화하겠죠. 미국의 3월 신규 고용은 23만 6천 명 증가했습니다. 다우존스 전망치 23만 8천 명에 근접했는데요. 전달 수정치인 32만 6천 명보다 줄었고요. 또 2020년 12월 이후 가장 작은 수치였습니다. 또 실업률 보시면 전달 3.6%에서 3.5%로 하락했습니다. 신규 고용이 여전히 20만 명을 웃돌고 있고 실업률도 0.1%포인트 하락하면서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평가가 이어졌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노동시장이 둔화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타이트하다 이렇게 밝혔죠. CNBC는 투자자들의 반응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견조한 만큼 경기 침체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연준의 긴축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조금은 안 좋은 지표를 기대했을 무리는 실망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악재를 호재로 받아들이는 청개구리 심리가 많이 약해진 만큼 견조한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고용지표가 시장이 바라보는 기준금리 전망치에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연준의 다음 FOMC 정례회의는 5월 3일부터 이틀간 진행이 되는데요.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동결 가능성을 34.4%로 그리고 베이비 스텝 가능성을 65.6%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베이비 스텝으로 더 기울어 있는 상황인데요. LPL 파이낸셜의 수석 글로벌 전략가는 지금까지 이어져 온 긴축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이 잘 버티고 있다며 5월에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투자자들이 관심 가질 이벤트 참 많습니다. 이번 주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회의 주간으로 각종 보고서, 또 금융계 거물, 정부 인사들의 발언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마침 10일에 연준의 2인자죠. 뉴욕 연은 총재의 연설이 있고요. 11일에는 IMF 보고서 2가지가 공개됩니다. 시카고, 필라델피아,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의 연설도 11일에 예정이 돼 있고요. 12일에도 리치먼드,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의 연설이 이어집니다. 또 이날은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그리고 3월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되는데요. 아마 이 2가지를 지금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겠죠.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그중에서도 최근의 추세를 알 수 있는 전월 대비 상승을 예상치 준비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0.4% 상승입니다. 이대로 나온다면 전달의 0.5% 상승보다는 둔화하지만 지난 6개월치 평균에는 부합합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쉽게 하락하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5월 FOMC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일단 12일에 공개되는 3월 FOMC 의사록을 통해서 시장은 향후 금리 전망을 탐색하겠죠. 이어서 13일 일정 이어서 보실까요? 13일에는 주간 신규 실업범 청구자 수가 공개가 되고요. 3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나옵니다. CPI 선행지표격이어서 시장은 PPI도 중요하게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14일에는 3월 소매 판매가 공개가 되고요. 또 대형 은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막이 올라갑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올해 1분기 S&P 500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코로나19 충격으로 2020년 2분기에 32% 줄어든 이후 가장 크게 감소하는 거고요. 또 지난해 4분기 이후 2개 분기 연속 실적이 하락하는 실적 리세션이 시작되는 건데요. 실적 리세션, 오히려 실적이 바닥을 찍고 오를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죠. 하지만 동시에 매출 전망치가 올라도 이 물가 상승의 여파로 마진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가이던스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건데요. 1분기 어닝 시즌 증시가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됩니다. 유럽 증시도 성금요일로 휴장한 가운데 니케이 225 지수와 상해 종합지수 소폭 오름세였습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0.45%, 니케이 225 지수가 0.17% 올랐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만남이 불러온 훈풍이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오전 8시 기준 3,740만 원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요. 성금요일로 국제유가 변동이 없었던 가운데 미국의 채권 시장은 금요일에 정오까지 거래가 이뤄졌는데 고용지표를 반영하면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2년물 국채 수익률 4% 코앞까지 다시 왔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시장은 우리 시간으로 13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한다면 연준은 오는 5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월가 전문가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미국 투자회사 베리타스 파이낸셜 그룹의 이사는 고용지표와 경제지표가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한다며 연준이 여기서 인상을 끝낼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은행권 사태가 연준의 일을 대신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ADP data that we've seen, the ISM data that we've seen, and the initial claims that we saw this morning all indicate that the Fed's rate hiking is taking hold. I think the Fed is probably done here. I think that the duress in regional banking land is going to carry the water for them. The credit crunch, the illiquidity in the system, the unwillingness to lend, I think all of that will carry beyond where they would have hoped us go with increasing that terminal rate. 시장 한편에서는 또 여전히 연준이 올해 안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공개되는 3월 FOMC 의사록에서 힌트를 찾으려고 할 텐데요. 하지만 골드만삭스의 헤지펀드 글로벌 책임자는 연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연준이 최종금리 5.25%에서 끝내겠지만 시장이 기대하는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 looks like the economy's lost a little bit of momentum. I still think we have a regional banking situation which remains unresolved. And so my guess is if there is gap risk, it's probably more to the downside than to the upside. So they're trying to basically run both plays at once. Our view is the Fed will go 25 in May. Okay. They will go 25 in June. And that's done, 5.25. Lets the turkey roast a little bit. Where we disagree with the market is the implied cuts. The House view, the Goldman Sachs view, would be there are no cuts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이번 주 뉴욕 증시는 3월 CPI와 FOMC 의사록 발표를 앞두고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나다 투자은행 RBC 캐피털 마켓의 파생 상품 전략 책임자는 시장이 변곡점에 이르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기술주 등 지난해 부진했던 종목들이 올해는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닝 시즌에 돌입하면 시장은 매우 큰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Are we getting to an inflection point? We had this interesting flip year to date, Frank, where all of 2022's losers became the winners and tech became the safe haven. And the question people have as we get into earnings is, as we digest new information, does that inflection point happen? Does that trade essentially reverse? To some degree, I think that's the narrative that's playing out right now. Earnings are normally critical, especially in the first few weeks. That's when we tend to see the most volatility as investors kind of get new information for the first time. This time around, I think it's even more so because financials has been so front and center, and anything these CEOs say, either to the positive or to the negative, I think is really going to get read through from the client base, especially as it comes to regional banks. 네, 증시 분석과 전망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이번 주에도 다양한 월가 전문가들의 인사이트 기대해 보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됐던 미국의 고용지표가 다소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조만간 금리 인상을 끝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내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윤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윤 기자, 그동안 과열된 미국 고용시장이 또 인플레이션 주범으로 꼽혔는데 고용시장이 다소 좀 진정되는 분위기네요. 네, 3월 비농업 부문 이 지표뿐 아니라 앞서 발표됐던 구인 건수, 신규 고용,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 최근 한 달 새 나왔던 지표들이 대부분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1년간 연준의 역대급 긴축 여파가 이제야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노동시장을 견조하게 이끌었던 서비스 부문에서 확연하게 식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매일 CME 패드워치 체크하실 것 같은데 네. 하루하루 달라요. 네, 그렇긴 맞아요. 합니다만 이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이제 끝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월가에서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여전히 노동시장이 타이트하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인플레의 중요한 지표로 항상 언급을 많이 했었죠. 때문에 최근에 고용 지표가 둔화됐다라는 거는 인플레에 대한 어쨌든 기대감이 좀 완화 기대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석인데요. 레리 서머스 미국 하버드 교수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고용 지표가 발표된 뒤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월가 시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기준금리에 대해서 전망을 했는데 0.25%포인트를 추가로 올린 뒤 장기 동결 국면에 접어들 것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즈는 하반기 실업률이 4.4%로 위로 오를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FOMC는 5월에 금리 인상을 하고 연내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CME 패드워치는 시장이 좀 더 이렇게 앞서서 나가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5월에 추가 인상 베이비 스텝에 나선 뒤 7월부터는 인하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감이 지금은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아직은 임금 상승률이 높고 또 인플레이션 지표가 좀 높을 수 있으니까 예단하기는 이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시기 문제이긴 합니다만 분위기 자체는 긴축 완화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일 또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리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이 끝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예. 경제시장 전문가들 대부분이 11일 한은행 이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3.5%로 유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요. 지난 2월에 이어서 연속 동결을 예상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하락세입니다. 여기에 경기도 좀 가라앉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많이 반영된 걸로 보이는데요. 지난번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 이번 달에도 만약 동결이 결정되면 금리 인상 종결론이 더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5월 한 차례 기준금리를 더 올린 뒤 외환시장이나 환율에 큰 문제가 없다면 한은의 3.5%가 결국엔 최종금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5월 연준이 베이비 스텝을 밟는 걸로 끝나게 되면 한미 금리 차는 1.75%포인트로 여전히 그 최대 역전폭에 대한 역사는 다시 쓰게 됩니다. 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장현재의 마감 브리핑입니다. 전일장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빨간불을 켜고 기분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오른 건 삼성전자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 이렇게 잡았는데요. 감사합니다라고요. 삼성전자가 14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발표했지만 30년 만에 처음으로 반도체 감산을 공식화하자 시장의 영향력이 큰 반도체 업종에 큰 호재로 작용을 했죠.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27% 올라 2,490선으로 회복했고요. 코스닥은 1.67% 올라서 11개월 만에 880선을 터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오를 땐 덜 오르고 빠질 땐 더 빠진다 이런 이야기가 올해는 들어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올해 코스닥 상승률 전 세계 증시 가운데 1위입니다. 전일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외국인이 6,955억 원, 기관이 2,906억 원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수를 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1조 원 넘게 사들였고요. 반면에 개인은 1조 3억 원 팔아치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975억 원, 기관이 1,313억 원 매수 우위였는데 에코프로비엠을 가장 많이 사들였고요. 개인 투자자는 코스닥 시장에서도 2,191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환율은 떨어졌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 2원 40전 내린 1,316원 70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각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에 하락하긴 했는데 한국의 2월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여서 하락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을 보면 코스피에서는 반도체 투톱의 강세가 시장을 끌고 가는 모습이었죠. 삼성전자가 4.33% 올라서 종가 6만 5천 원이었고요. SK하이닉스 무려 6.32% 올라 마감가 8만 9,100원이었습니다.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이 보합,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12%, 삼성 SDI가 0.94%, 2차전지 관련주는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총 10위권 종목 가운데 7개 종목이 상승을 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이 4.04% 상승해서 마감가 25만 7,500원이었고요. 에코프로가 급등했습니다. 10.92% 올라서 역대 최고가를 또 한 번 경신하면서 이제는 58만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48% 올라 종가 6만 3,200원이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승을 했고 천보 역시도 급등을 하면서 10위권에 안착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삼성전자 감산 소식에 반도체 업종의 상승세가 두드러졌고요. 또 한국 화장품들의 일본 시장 판매량이 크게 늘어났다는 소식에 화장품 업종이 2.6% 올랐습니다. 배터리 관련주는 정부가 국내 배터리 기업의 미국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5년간 7조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는 소식에 상승을 했는데요. 배터리 셀보다는 소재와 장비 쪽의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업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앞서서 여러 번 들으셨다시피 삼성전자가 최악의 잠정 실적을 발표했죠. 그런데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수한 이유는 삼성전자가 인위적인 감산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써 올해 글로벌 메모리 3대 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모두 감산할 모양새입니다. 세 개 기업이 카펙스를 모두 감산하는 건 2009년 이후에 처음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동시 감산만 따져보면 2009년, 2016년, 그리고 2019년 이렇게 세 번이 있었고 이 세 개 년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업종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3개 년도 평균 수익률을 냈더니 SK하이닉스가 이때 115% 올랐고 삼성전자도 55% 올랐어요. 그리고 두 기업을 제외한 반도체 기업들도 무려 70%나 주가가 급등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번 동시 감산은 반도체 업종 주가 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국내 반도체는 과잉 투자, 과잉 재고, 수요 감소, 디램 가격 하락 이런 사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들어서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2월과 3월의 국내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가파른 하락세를 멈추고 살짝 올라온 모습이고요. 디램 가격도 최근 3개월 동안은 추가적인 하락세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3분기쯤에는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고 여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동시 감산이 주가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LG에너지솔루션의 1분기 잠정 실적도 나왔죠. 1분기 실적은 매출이 8조 7천억 원, 영업이익은 6,33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101.4%, 영업이익은 144.6% 급등해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IRA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이른바 AMPC 제도에 관련한 세액공제 금액을 영업이익에 반영하기 시작했고 이 부분이 실적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 AMPC 제도가 LG에너지솔루션뿐 아니라 배터리셀 업체들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배터리 소재, 그러니까 양극재와 관련한 종목들은 주가가 폭등을 한 반면에 배터리 생산, 셀 쪽은 주가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AMPC 제도로 세액 혜택이 커진다면 주가가 반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삼성증권은 SK온의 경우에 앞으로 AMPC로 세액 혜택이 늘어나서 10년 동안 3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세액 공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SK이노베이션을 새로운 추천 종목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번 주 증시는 어떨까요? 기사 헤드라인들입니다. 한은금통위 미 CPI에 쏠린 등 물가 안정이 관건. 내일 열리는 한은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이 예상되고요. CPI는 상승폭이 둔화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데 그렇게 된다면 증시에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엉덩이 무거운 삼전이 외국인 순매수 이어지나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엉덩이 무거운 삼성전자 전장에서 4% 넘게 오른 상황인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난 한 달 동안 2조 원 넘게 순매수를 했고 또 감산 발표로 매수세가 추가 유입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 역시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럼 이번 주에 어떤 종목을 주목하면 좋을까? 삼성증권은 봄이 올 때는 꽃놀이패를 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겼을 때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만약에 지더라도 부담감이 낮은 수를 매수하라는 건데요. 이번 주 꽃놀이패는 뜨거운 업종 랠리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거나 아니면 차가운 시선 대비해서 업황이 좋은 종목들을 꼽았습니다. IT 업종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만큼 SK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 SNS텍을 그리고 전기차 테마 확산에 영향을 받을 기업으로 기아와 LG화학, LNF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을 꼽았고요. 시장 환경 변화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대부시스터즈와 해성DS까지도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 시장 대응도 머니쇼와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지난주 후반에 있었던 공시들을 오늘장 관심 종목 예측해보는 공시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 밸류앤그로스 강성현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 후반에 있었던 강세 업종 테마부터 짚어볼까요? 네, 반도체와 2차 전지 업종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먼저 반도체를 보시게 되면 금요일 장전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시장이 출발을 했는데요. 삼성전자의 실적 쇼크는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이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매출, 영업이익 모두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업 부분에 따른 세부 실적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반도체 적자만 한 4조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크게 상승을 보였는데요. 먼저 반도체 실적 악화는 이미 시장에서 예상된 부분이었던 만큼 업황 우려감은 주가 조정으로 좀 반영이 되었고 중요한 거는 감산에 따른 이제 공식 발표가 나오면서 업황 저점 통과 기대감이 업종을 이끌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급적으로도 눈에 띄게 표시되었는데요.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6,900억 원 매수했고요. 반도체가 있는 전기전자에서만 8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업종을 집중적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철강금속이나 기계 등 그 외 업종은 매도 혹은 관망했다 볼 수 있고요. 시장 수급 쏠림이 반도체 쪽으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감산이 메모리 업체 전체적인 이슈이다 보니까 SK하이닉스도 6% 넘는 상승했고요.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3위인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의 감산 소식과 함께 시간에 거래해서 4%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감산 소식이 나오면서 JP모건은 보고서를 통해 메모리 재고가 2분기 정점을 기록한 이후에 지금 2분기거든요. 이제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 비중 확대를 언급하면서 기관이나 주요 투자사가 보는
반도체 업황 시각도 조금씩 전환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의 상승세도 이어졌는데요.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 모두 100% 넘는 성장을 보여주며 업종 성장성을 이제 증명했고요.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시리즈에 실리콘 10% 이상 함유한 응급제 배터리를 적용한다라는 그런 일부 언론 보도에 실리콘 응급제가 부각되면서 대주전자재료나 KBG 같은 종목들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근 코스닥 지수를 이끌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은 이제 5장 들어가면서 다시 신고가를 경신하였고요. 같은 소재 업종에 영향을 주면서 지수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 업종도 이제 상승 기조를 지속적으로 이어갔는데 다만 투자자분들께서 좀 주의하실 점은 업종에 대한 수급 쏠림 현상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반도체나 2차 전지 업종이 강세를 보일 땐 지수 대비 타업종 흐름이 지나치게 약세 흐름으로 좀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지수보다는 업종이나 섹터 흐름을 보면서 이제 시장에 대응할 필요성이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 대표님의 메시지 중에 이제 쏠림이라는 게 이제 눈에 들어오네요. 네, 지난주 그러면 금요일 날 나왔던 공시와 이슈도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네, 먼저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 회사죠. SK온이 미국 법인의 3,495억 원과 헝가리 법인의 1,737억 원을 유상증자 방식으로 출자한다라고 공시했고요. 이는 전기차 배터리 품질 강화를 위한 품질 인증센터 설립이 목적이라 밝혔습니다. SK온의 그 물적 분할 우려감이나 실적 등으로 타 업종 대비 조금 약세 흐름을 보였었는데 최근 3개월간은 저점과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매물 소화하고 있는 중인 만큼 관심을 가져도 좋다 보이고요. 다음은 좀 좋지 못한 소식입니다. 그 AI 테마로 급등이 나왔던 셀바스 AI와 셀바스 헬스케어가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셀바스 AI 기준으로 본다면은 790억 원을 자금 조달하는데 이 주가 급등 전 1월 시가총액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절반 넘는 자금을 유상증자하는 겁니다. 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비윤리적인 행위라 생각하는데요.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증자하기 좋은 환경과 시기일 테고 신규 주주 입장에서는 주가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소형주가 단순 테마로 이제 급등한 이후에 이런 기회를 틈타서 대주주 지분 매각이나 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 이슈가 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인 만큼 좀 주의가 필요하다 생각되고요. 다음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호실적을 내었다라는 소식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6,332억 원, 전년비 144% 증가했고요. 일단 성장성을 실적으로 증명하면서 업종 강세는 이어갔고요. 미국의 IRA 그 세액공제 금액 1,003억 원 또 반영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실적의 절반을 1분기에 벌어들이면서 시장에서는 올해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한 2차 전지 업종의 약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처셀 소식인데요. 관계사 알바이오가 식품의약품 그 식약처죠. 예. 그쪽에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그 조인트 스템의 품목 허가를 임상정 유의성 부족을 이유로 반려 처분 통보를 받았다 공시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으로 네이처셀 주가는 이제 하한가 마감했습니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국제금융센터가 주목한 이슈를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목해야 할 주요 경제 지표 짚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는데요. 시장에서는 연간, 월간 상승률이 모두 소폭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이 근원 CPI의 월간 상승률 역시 0.5%에서 0.4%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헤드라인 CPI 상승세 둔화가 예상됨에도 이 근원 CPI 상승률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쉽게 하락하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만약 이 같은 전망이 정확하다면 이 연준이 5월에 또 한 차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가 더해집니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5월 0.25%포인트 인상을 점치고 있고 이후 7월과 9월, 12월 각각 0.25%포인트 이하의 연말 금리가 4.25에서 4.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장을 흔들었던 은행권 위기는 다소 잠잠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최근 몇몇 은행만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문제를 겪고 있다며 다음 주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되면 전반적으로 양호한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는데요. 위기에 몰렸던 찰스 슈왑 역시 3월 신규 고객 자산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530억 달러로 늘었고 최근 이 같은 예금 흐름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이 시장에서는 불안 해소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가 주목한 주요 외신도 함께 보시죠. 블룸버그는 미국 노동시장 냉각 징후에 주목했습니다. 3월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23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증가했는데요. 결과만 놓고 보면 노동시장은 다소 과열된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블룸버그는 이 같은 증가 흐름이 레저와 숙박 등 특정 부분에서만 늘어났고 다른 일자리 증가세가 매우 저조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이미 인플레이션 목표치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는데 시장에서는 5월 FOMC에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연준은 이 같은 노동시장 냉각 징후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경제 이벤트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시각 8시 32분 지나갑니다. 지금 주말 지나고 오늘 월요일인데 네. 뭔가 지난주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후반 들어서 시장 분위기도 뭔가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주도주도 보니까 살짝 흐름이 바뀌는 느낌이고요. 어쨌거나 내친 걸음에 네. 오늘은 2,500 찍고 네. 또 아까 진격의 에코프로인가? 예. 진격. 예. 그 진격이 계속되면 오늘 코스닥도 900 찍고 꺾일 때까지는 아무 소리 못 하는 게 지금은 뭔 소리 하면 이상한 사람 되니까. 꺾일 때 꺾이더라도 일단 찍고 보자. 월요일 날은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냥 우리 효석이 형한테 물으세요. 바로 모셔볼까요? 네네. 업라이즈 이효석 이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때요? 시장 분위기가 조금 심상치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또 이벤트도 많이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내 시장 분위기는 네. 금요일 날 굉장히 좀 좋았죠. 왜냐하면 네. 삼성전자가 예상보다 좀 감산에 대한 톤이 좀 높았다라는 평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지는 알고 있었는데 감산을 이렇게 공식화해버릴지는 몰랐다 이런 반응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1위 업체잖아요. 1위 업체의 감산 소식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융시장을 볼 때 항상 생각할 때 더 좋아질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고요. 좋을 때는. 안 좋을 때는 더 안 좋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위 업체의 감산은 그러니까 더 안 좋아질 수는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하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학습이 워낙 많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미리 좀 선반영돼 있다라는 측면도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당일날 외국계 증권사들의 평가나 등등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삼성전자의 감산 소식은 우리나라 증시에는 긍정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CPI 발표도 있고 또 지금 그 FOMC 정례회의 의사록도 있고 여기도 은행주 실적도 있고 맞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좀 이벤트들이 밀집해 있는데 우선은 CPI부터 생각을 좀 해보죠. 그러니까 CPI 얘기하려면은 지난주에 나왔던 이제 고용지표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고용지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좀 둔화된 것 같긴 하다. 그런데 갈 길이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실업률은 싶습니다. 조금 더 낮아졌잖아요. 실업률은 오히려 더 낮아졌다는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라는 표현을 제가 이제 블라드 총재가 지난주에 연설문에서 썼던 그 장표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자, 그림을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노란색이 뭐냐면은 필요한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라는 거는 이미 고용돼서 일하고 있는 사람하고 사람 뽑습니다라는 걸 더한 숫자인 거죠. 자세히 보시면은 1980년 이후로 단 한 번도 노란색이 파란색 위로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보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할 수 있는 사람보다 일자리가 더 많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지금 높아져 있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인자 수도 그렇고 일자리도 그렇고 여전히 고용시장이 매우 뜨겁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처음으로
고용자 수가 감소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고용 지표가 드디어 둔화됐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네. 근데 그 숫자가 99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000만 명이면 서울 인구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 990만 명을 지금 뽑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600만 명밖에 안 되고 여전히 갭이 너무 커요.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이 실업률에 반영된 거고요. 실업률이 3.5%면 역대 최저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 누가 봐도 고용시장은 아직까지 튼튼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예. 지난주에 이제 뒤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제이미 다이먼이 여러 가지 연례 서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졌는데 이분이 여러 가지 우려하는 사항들이나 걱정하는 것들 얘기했지만 소비는 걱정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 국민들이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이 너무 튼튼한 거예요. 대출 규모나 아니면은 자산 규모나 이런 게 따져봤을 때 그리고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사람들이 지금 JP 모건 은행에 당좌 예금에 돈을 얼마나 넣어놨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예. 너무 튼튼하다라는 거죠. 소비가 둔화될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나오는 CPI도 사실은 둔화될 거라는 것이 모두 컨센서스지만 이 둔화되는 폭이 얼마나 될 것이냐, 특히나 코어 CPI나 아니면 서비스 부분의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를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용 지표가 발표된 이후로 주식시장 열리지 않았잖아요. 예.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네. 특히 2년물 금리가 올랐고 5월 달에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70% 이상으로 다시 높아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보여드린 그림 중에서 원달러 환율과 달러 인덱스를 같이 그려놓은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좀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달러가 저런 각도로 약세가 되고 있습니다. 네. 3월 이후로요. 예. 그러니까 SVB 사태 일어난 이후로 원래는 이제 이렇게 위험할 때는 달러가 좀 강세 글쎄. 이래 되는데 예. 오히려 가파르게 약세가 됐었고요. 예. 네.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옆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거 원화가 약세인 거잖아요. 원화가 약세라기보다는 달러 약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 그냥 원화는 그냥 똔똔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달러만큼 약세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네네.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민해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어쨌든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금통위는 어쩔 수 없이 금리 동결을 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대다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금리 차는 더 벌어질 거고 이걸 또 환율이 반영할 텐데 지금 좋은 시장의 분위기에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요인은 저 환율도 올라가게 될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증시가 지금 2,500포인트에 간당간당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있긴 한데 원달러 환율도 저기서 1,300원을 또 뚫고 올라가 버리면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해질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분분해질 수 있다. 하는 총재의 고민이 깊어지겠네요. 그러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단 FOMC 그 금통위 하시고 또 이제 미국으로 가셔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근데 선택지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당장 오늘부터 그 뭐 회의가 열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네네. 그럼 네. 우리 총재는 조금 금통위 끝내고 가신다? 네네. 아닌가요? 제가 그래. 총재님 일정까지 제가 잘 몰라서. 네네네. 그래야겠죠. 야, 당장 내일 금통인데. 하기야. 그러다 하루 있고 BOJ 총재가 10년 임기 이제 마치고 어제부로 또 이제 우에다 가서 총재가 또 취임하는 건데 네. 하자마자 또 이분은 또 국제 무대에 또 데뷔네요. 네, 그것도 그러게요. 이제 네. 그 가서 그래 되는데 아니 아까 시사하는 바는 그러면 아까 달러는 이렇게 흘러내는 동안에 우리는 이렇게 했다. 달러가 약했는데 그 약한 달러보다도 우리는 더 약하다는 거 아니에요? 약한 달러만큼 약했다? 네. 혹은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가 됐던 거는 엔화 그리고 이제 파운드화 뭐 그리고 뭐 유로화가 강세가 됐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약세였는데 그러니까 이 달러가 약세가 되는 과정에서 저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뭐 달러의 패권 뭐 이렇게는 너무 거창한 얘기고 거대 담론이고 네. 사실 이 과정에서 SVB 사태 이후로 크레딧 스위스도 그렇고요. 예.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경우에 달러를 언제든지 더 배출해 줄 수 있겠다라는 의지를 많이 보여줬잖아요. 네. 뭐 수압 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 관점에서. 근데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달러가 약세가 됐다라고 보면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강세로 가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원화의 펀더멘탈이 물론 주식 시장은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지만 펀더멘탈은 아직도 삼성전자가 2분기까지도 적자가 날 것 같고 근데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는 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환율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뭐 이효석 이사께서는 매일 개인적으로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뭐 하루도 이렇게 쉬는 날 없이 시장을 보시잖아요. 네.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주간적으로 주간 실적이 나쁘지 않았고 우리 뭐 팡팡팡 뛰는데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뚜렷한 추세를 이루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 이걸 갖다가 보면서 느낌이 어떠셨나 궁금해요. 제가 첫째 1번 네. 그럴만하다. 네. 2번 좀 이상하다. 저는 이제 그 그림을 하나 제가 재밌는 그림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저희 그 인터넷상에서 주식 참가자분들에게 모두 많이 돌았던 이 그림이에요. 방송에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 하나가 시사하는 바가 커서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아들 이런 거죠. 아들. 주식 열심히 하고 있지 그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에코프로, BM까지 전부 다 오르는데 그러니까 옆집 엄마가 아들이 그 가방 사줬다고 하는데 엄마는 우리 아들 믿어 이런 거죠. 믿어. 이 이제 짤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주식을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엄마 미안해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엄마 미안해 사실은 다 올라가는데 미안 그러면서 내가 에코백을 사줄게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야기를 했다는 정말 웃긴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그 마음을 정말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나 싶어가지고요. 제가 좀 가져왔던 방송에 정말은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있으세요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에? 네, 조금 있습니다.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줄여가지고 그래서 저도 참 마음이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줄였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너무 이제 과하다는 생각이 제정신이라는 얘기죠. 네. 그런데 이 그림이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코스닥 주식은 많이 올랐지만 코스피는 그대로였잖아요. 그러니까 전고점을 아직까지는 뚫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오르긴 했다고는 치지만 그 이전에 사신 분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시장에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이 막 커지는 그림은 아니고 이 안에서 서로 뺏고 뺏기는 그런 그림이다 보니까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지속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SVB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풀린 돈이라든지 연초에 BOJ가 엉뚱하게 그냥 풀어내버린 돈이라든지 이런 돈들이 합치면 지금 1조 달러가 넘거든요. 그런 돈들이 풀려가지고 어딘가 모르게 흩어뿌려질 텐데 이런 환경이 아무리 봐도 이번 주에 올해 성과를 보니까 제일 성과가 좋은 게 금이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현금으로 자금 흐름이 굉장히 강했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위험 자산으로 지금 쏠림 현상이 심해지거나 그런 환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동성 환경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아지다 보니까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갈 데가 뚜렷하게 없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도 흐름을 타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이제 모멘텀이 발생하면서 계속 가는 흐름이 이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화면에 포모 대응법이 나오는데 워낙 요즘에 줄임말이 많잖아요. 포모 다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포모에 대해서는 이제 미싱 아웃이죠. 그러니까 기회를 Fear 잃어버릴 of 거, missing out. 그걸 잊어버려라 이런 건데요. 그렇죠. 뭔가 아쉬운 마음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팩을 사드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가 주식을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에코백은 사드릴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 그럼 이쯤에서 좀 전화 연결해서 좀 전략 들어보고 더 그러시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살기 이동우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지금 코스피가 2,500선 턱 밑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뭐 코스닥도 880선을 넘어서 추가 상승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국면인데 오늘장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과 유럽 증시가 성 프라이데이로 휴장이어서 금일 국내 증시 출발은 지난주 상승 흐름을 이어서 강세로 출발은 하겠지만 추가 상승을 만들 만한 호재는 없어서 조정과 약세가 조금 예상은 됩니다. 주중 미국과 중국의 소비자 생산자 물가 지표 발표가 있고 3월에 FOMC 의사록 공개 그리고 SVB 사태 이후에 미국 대형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추가 상승세가 더 빨라지기보다는 관망세를 보이거나 조정이 예상이 되고 최근 강세 보였던 업종 내에서 순환매 상세가 이어질 듯합니다.
예, 그래요. 자, 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어닝 쇼크에도 이제 주가는 올랐고 지금은 이제 뭐든지 지금보다 나아질 거란 기대감이 좀 시장에 팽배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 대표님 눈여겨보고 계신 섹터하고 종목도 좀 짚어주시죠. 네, 공공연하게 이제 여겨졌던 삼성전자의 부진한 실적이 선반영된 부분도 좀 있고, 오히려 메모리 감산 계획이 향후 업황 회복을 빨리 부추길 수 있다는 견해들이 오히려 향후 기대감으로 작용하면서 상승세를 좀 만들었고, 추가로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까지 줄어들지 않는다라면 그 가능한 시나리오인데요. 조정 시에 이제 같이 관심을 두셔도 좋을 듯합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눈여겨볼 종목은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주인 주성 엔지니어링과 아스플로입니다. 삼성전자도 계열사에 25조 원 가량을 조달을 했고, SK 하이닉스도 EV 발행으로 2조 2천억 정도를 마련해서 설비 투자와 자금 확보에 선제적으로 좀 나선 형태를 좀 보이고 있고, 그 자금으로 삼성은 텍사스주 파운드리 공장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투자액이 증액될 것을 대비한 모습이고, SK 하이닉스도 올해 9조 원 규모 시설 투자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투자 자금을 마련해서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은 주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바이오 제약 업종인데요. 레고캠 바이오와 ABL 바이오입니다. 세계 3대 암학회인 미국 암학회가 이번 달에 14일부터 열리게 되면서 참여 기업들의 임상 결과 발표와 기대치와 기술 수출 이전 기대감 등으로 지난주 반등에 이어서 이번 주도 추가 상승세가 좀 점쳐지기 때문에 관련주들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여러 가지 빅 이벤트들도 예정되어 있는데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네, 이번 주 주간적으로는 이제 경제지표 발표와 중요한 대형은행 실적 발표까지 있어서 시장 등락을 좀 거듭하는 모습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상승 시에는 일부 수익 실현을 해서 현금 유동성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 하락과 조정 시에 다시 매수에 진입하셔서 박스권 장세를 계속적으로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스권 장세이니만큼 강세 업종 내에서만 계속 쏠림이 나타나고 있고, 그 순환매를 좀 이어질 듯하니까 최근 2차전지나 IT 그리고 바이오 제약까지는 업종 내에서 이미 많이 상승한 종목보다는 상승률이 덜했던 쪽을 좀 공략을 하시고요. AI나 로봇 관련 쪽은 기대감에 비해서 이제 추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이슈화도 덜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 공략이나 반복 매매보다는 비중을 조금씩 줄여서 다른 곳으로의 매수 유입을 준비하시는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8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0.3% 상승 예상됩니다. 현재 예상 체결지수 2,498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2,500선까지도 불과 2포인트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코스닥 0.3% 상승 예상됩니다. 882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0.8% 상승 예상됩니다. SK 하이닉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합권 예상되고요. 삼성 SDI가 0.9% 상승 예상되면서 지금 호가에서는 74만 5천 원으로 기록되고 있죠. LG화학도 1.4%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72만 4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도 역시 삼성전자 우선주는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현대차가 0.4% 상승 예상됩니다. 기아도 역시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이 가운데 포스코홀딩스, 호가에서 3% 강세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는 38만 2천 원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2차 전지 쪽으로 계속해서 좀 쏠림 현상이 또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호가 분위기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도 가네요. 지금 호가에서 1% 상승 예상됩니다. 자, 계속해서 끊임없는 상승 가도를 이어오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들, 시초가 또 장중 흐름도 어떤지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1.9% 지금 호가에서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9만 원. LNF도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2만 원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 약세가 예상되고요. HLB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지금 0.9%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83,600원. 카카오게임즈 1% 약세 예상되죠. 펄어비스, 천보, 보합 예상되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소포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10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시장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도 호가 보니까 2차 전지 셀, 소재 쪽으로 쏠림 현상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글쎄 뚜껑은 또 열어봐야 알겠습니다. 네. 예. 그 뚜껑이 오늘 뚜껑 진짜 궁금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또 우리나라도 우리 시장에서도 또 작년부터 단독 보도가 많았잖아요. 네네.
단독 보도라는 게 있고 나서 그다음에 뭐 후속 보도가 있든지 아니면 그 단독 보도가 신빙성이 있으면 이제 다른 언론에서도 이렇게 같이 하는데 작년에는 주로 단독 보도가 단독 보도에 그치고 네. 그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싶어 궁금한데 뭐 후속 보도가 없고 단독 보도에 이제 반짝했던 또 주가들이 또 이렇게 그다음 보면 지지부진하고 이제 많이 겪었는데 미국도 요즘 그런 경향이 있어요. 단독 보도가 잦아요. 아, 네. 뉴욕타임스하고 뭐 거기다가 로이터 정도가 조금 이렇게 인용 보도했나? 뭐 미국의 환경보호청인가? 2032년까지 전기차 비중, 신차 비중을 67%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그걸 한 12일 이틀 후 12일 날에는 발표할 거라고. 네. 복수의 소식통 인용. 뭐 이런 뉴스들이 참 재밌게 다가오는 게 와, 그 지금 이석께서 이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2030년까지는 한 절반까지는 전기차로 해보겠다. 그런 얘기는 해왔는데 32년까지 그러면 10대 중에 거의 7대를 갖다가 이제 전기차로 하겠다는 거예요. 2032년에는. 그게 지금 가능하다고 보이세요. 그 뭐 인프라나 뭐 전반적인 어떤 그걸로 봤을 때.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일단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후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이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해서든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랑은 또 다른 문제로 바꿔야 된다라는 것은 확실하다. 네. 그러면은 못 바꾸는 원인들을 제거해서라도 빨리 바꾸자라는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뭐 사실 지금 그동안 제가 엄청나게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또 부언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게 막혀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근데 만약에 이게 풀리게 되면은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기술적으로 좀 보완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지원이 나와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목소리를 얻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저는 지금 AI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AI로 지금 이미 밑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만큼 개발했니? 나 이만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미국 내에서는 지금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이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테크 회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예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미국과 중국의 안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AI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AI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7개 회사, 뭐 메타를 포함한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뭐 아마존, 구글까지 이런 회사들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테크 회사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 이야기가 월가에서 계속 회자가 되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다음에는 은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요. 이거는 은행 시스템이 망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미국 내에서는 중국과의 상황 자체가 그냥 녹록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평시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밑에서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있냐? AI뿐만 아니고요. 반도체 전쟁 지금 실시간으로 진행 중입니다. 절대로 하지 말라고 억지를 부려서까지라도 반도체 전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전쟁도 하고 있습니다. 광물 자원 같은 경우에 이거 막는 걸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조치들이 의아하다 싶을 정도로 나오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기후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서도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입장은 이것을 무리가 되더라도 정말 돈이 없어서라도 강력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2차 전지라든지 신재생 쪽은 앞으로 계속해서 또 성장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다. 걸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뉴스는 단기적인 또 이렇게 재료로서는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죠. 가능한데 이제 단기와 장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2032년 같으면 미국에서 내년 포함해서 선거가 2번 있어요. 그렇죠. 어디로 왔다 갔다 할지 모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먼 미래에 이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은 시간이 갈수록 더 세질 거기 때문에 아이고 나 죽겠다. 이거 빨리 좀 어떻게 좀 해봐라라는 의견들은 커지긴 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10년을 먼저 당겨버리면은 가격이라는 건 언제나 등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가끔씩 저는 집권 세력들이
너무 먼 얘기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기들이 임기 할 수 있는 만큼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좀 얘기해줬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도 가끔 뭐 합니다. 중장기적인 중차 대한 계획을 보면 발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중차 그것이 이제 사회적 어떤 뭐 국제적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또 그리고 사실 현실적인 어떤 가능성도 따져봐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나 단기 재료로는 펌프질하기는 딱 좋죠. 네. 예. 그렇습니다. 또 원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그렇죠. 싶은 것만 믿게 되니까요. 그 이번 주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얘기 좀 해볼게요. CPI 발표 우리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 날 오전 새벽에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좀 물가 상승세가 좀 다소 둔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고 뭐 간밤에 나온 소식에 고용 지표에서도 임금 상승세도 좀 둔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이번 주 보여지세요? CPI를 보실 때 이제 그 대응으로 예. 보실 수 있는 게 이제 CPI를 추정하거나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CPI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냐면은 시장의 채권 참가자들이 생각하는 CPI입니다. 이 두 개가 괴리가 좀 있죠.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의 생각은 아직도 한 4%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래에도. 네. 기대하는 인플레이션 수준이 네, 네. 그러니까 안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덜 낮아질 거라고. 근데 시장의 생각은 이미 2%대까지 낮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것과 사람들의 생각이 좀 다르다라는 시장이 개념이고요. 더 빠르게 움직이는 건가요? 시장이 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아마 인플레이션은 낮아질 거라는 전망이 옳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번 달 아니고 다음 달 아니고 한 여름이 지나고 나서 특히 여름이 지나고 나서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유가 있는데 작년 이맘때쯤이 굉장히 유가가 많이 올랐을 때입니다.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터지고 얼마 안 됐을 유가 거의 뭐 때였지. 130불 가고 네, 막 이럴 맞아요.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기저 효과가 제일 큰 구간이 지금 3월, 4월, 5월 달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물가 걱정을 많이 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여름이 지나고 나면 이 물가가 어디서 멈추느냐가 이제 나올 건데 그때 이제 고민해봐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FOMC 회의가 있고 나서 제가 표현드렸던 거는 이건 도비시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연준이 긴축을 안 하더라도 딴 애들이 알아서 할 거다. 이렇게 제가 표현드렸고 그래서 이제 긴축을 덜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효과가 2주 만에 딱 나왔죠. 뭐냐면은 은행들의 대출이 정말 급감했습니다. 2주 동안에 감소한 은행의 대출 규모가요. 140조 원 정도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이거는 역대 이런 적이 없었던 정도의 규모예요. 너무나도 큰 규모의 대출 감소가 있었습니다. 이게 찐 긴축이에요. 지금 보자. 저 화면에서 아래쪽이 그쵸. 그거예요? 2주 동안에 감소한 네. 실제 감소한 규모. 은행의 대출 규모가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찐 긴축이란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연준에서 아무리 금리를 올리고 그리고 뭐 QT를 하고 해도 은행에서 대출이 계속 나가면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은행의 대출을 줄이는 정도가 아니고 내놔라고 하게 되면 대출 상환까지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도 이제 과거에 이제 은행에서 이제 일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은행에서 일하면서 그 사장님한테 금리가 올라갈 겁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래?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사장님 돈 좀 갚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표정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상환이라는 얘기는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가 상업용 부동산이랑 연결이 돼 있는데요. 상업용 부동산은 우리가 이제 보아베님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조금 더 복잡하긴 한데 LTV와 연결돼 있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대출이 상환이 되게 되면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가 안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이야기는 좀 기니까 좀 이따가 얘기할까요? 이제 다 파악하셨네. 그래요. 잘하셨어요. 적절하게 줄여주셨네요. 자, 이번 주 역시 또 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일단 뭐 2,500선 터치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요. 빅 이벤트를 앞두고 또 투자자들 어떤 행보를 보일지 좀 궁금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네, 4월 10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주말에 나온 고용 지표 자체는 견조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은 긴축 완화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심리가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또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3월 FOMC 정례회 의사로까지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장은 또 이런 지표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다만 코스피 코스닥 최근에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오면서 코스피는 2,500선 그리고 코스닥은 또 이제 900선 또 터치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양시장 출발 지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현재 호가보다는 상승 탄력이 조금은 좀 제한된 모습이죠. 2,492포인트 강보합권 정도고요. 코스닥은 0.3% 올라갑니다. 882포인트입니다. 일단은 양시장 소폭이나마 상승 출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약보합권이네요. 64,900원, LG에너지솔루션은 1% 올라갑니다. 586,000원, SK하이닉스가 0.4% 떨어집니다. 88,7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보합권 79만 5천원, 삼성 SDN 소폭 올라갑니다. 74만 원이고요. LG화학이 0.9% 올라갑니다. 72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좀 떨어지고요. 현대차 보합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5% 강세입니다. 38만 8,500원, 기아가 0.2% 하락하면서 79,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1.7% 올라갑니다. 26만 2천원, 나흘 연속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도 2% 강세 보여줍니다. 59만 2천원. LNF도 0.9% 상승합니다. 31만 9,500원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0.9% 올라갑니다. HLB가 1% 가까이 떨어지고 있고요. 셀트리온지약은 1.3% 상승합니다. 8만 5,4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가운데 펄어비스가 0.7% 하락, 4만 5,700원이고요. 카카오게임즈도 0.8% 떨어집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0.3% 하락 중이고요. 천보가 1.2% 상승하면서 28만 4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도 지금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일부 반도체 장비라든지 또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도 지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SFA가 또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앞서 호가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 또 흐름 좋았는데 지금 시초가도 7% 넘는 강세입니다. 17,070원, 6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코스닥 중소형주 쪽에서 반도체 장비 또 자동차 부품 쪽으로도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시간 9시 2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744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161억 원, 기관은 600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외국인 전기전자에서는 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비금속 광물, 의약품 섹터에서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섹터는 전기전자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업종별 흐름 봤을 때는 철강, 금속 섹터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금속 광물, 화학, 제조업도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846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은 733억 원, 기관은 94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20전 하락한 1,316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소장님? 환율요? 예, 지금 환율은 어쨌거나 1,320에서 25원 그 구간이 돌파 안 되면 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역으로 그 구간이 돌파된다면은 조금 이렇게 모든 시장이 긴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지금 상황. 정도면은 지금은 이래저래 당국에서도 네. 1,320원 근방의 그 중요성을 알고 꾸준히 이렇게 스무딩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인데 엔원 환율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대 1, 100엔당 1,000원을 갖다가 다시 회복하나 하고 나서는 지금 이제 다소 숨고르기 양상입니다만 그래요. 지금 이제 환율 측면은 다시 또 그동안에 아까 이효석 기사 보여주신 그 차트가 시사하는 바가 큰데 달러 인덱스가 좀 흘러 내려왔는데 이번 주에 그 이제 CPI나 소매 판매 보면서 또 달러가 계속 약세로 가는지 아니면 달러가 이렇게 고개를 드는지에 따라서 우리 환율도 좀 방향이 잡힐 것 같네요. 네. 앞서 보합은 얘기
재밌을 것 같아요. 이어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보합엠이라는 거는 상업용 부동산 때문에 네. 이렇게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긴 좀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삐져 나오기가 좀 어렵다. 왜냐하면 상업용 부동산이 강하게 그 상방을 누르고 있다라는 의미일 텐데요.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과거에도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나요? 상업용 부동산이 어떻게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 순서로 우선은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6억 대출을 받아서 LTV가 60%라고 하면 6억 대출 받았는데 부동산이 6억이 돼버리면 대출을 상환하라는 요청을 받게 되잖아요. 네. 대출을 상환하라고 하면은 추가 자본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대출을 갚던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돈을 갚게 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자금 확보를 못하게 되면 디폴트가 나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 대출이 실제로 급감했다라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나 상업용 대출 같은 경우에는 한 40% 이상이 그 중소형 은행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중소형 은행들의 어려움이 상업용 부동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들이 지금 상존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연준의 긴축이 이제 끝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많이 올려봐야 5월 달에 한 번 더 올리는 거 정도 아니겠냐라는 네. 의견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연준이 안 하더라도 은행에서 대출 다 하고 있는데 뭘 또 연준까지 금리를 더 올리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 그렇고 물가도 만약에 안정된다면 아마 연준이 금리를 뭐 동결하든지 5월 달에 한 번 인상하고 마지막 끝났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그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는 그럼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거나 마지막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과거에 어떻게 됐는지를 좀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정리한 걸 제가 다시 정리한 건데요. 지금 1974년, 80년, 81년, 82년, 84년 이때는요. 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했던 이후로 3개월, 6개월 동안의 미국 증시의 수익률이 모두 마이너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있었던 구간에서는 예. 금리를 마지막 올린 시점부터 3개월, 6개월 후에 주가가 빠졌다라는 얘기고요. 반대로 그 이후에 89년, 95년, 2000년 이후로는 인플레이션이 없던 구간이기 때문에 네. 이 구간에서는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었을 때 항상 오히려 주가가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시사점들이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지금은 어떤 구간이냐라고 보면은 글쎄요, 이것도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할 텐데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구간이다라고 보면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확인될 수 있고요.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잡혔고 뭐 디스인플레이션이야라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되면 오히려 더 좋다라는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전자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와, 오늘 이 와중에 외국인이 또 전기전자 섹터에서 매수를 해주니까 2,506포인트까지 올라가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가니까. 단숨에 올라가죠? 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쪽은 외국인들이 사고 있죠. 맞아요. 전기전자 사고 있어요. 전기전자 사고 있고. 예. 코스닥은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또 7%대 상승폭 아닙니까? 에코프로 BM은 4%, 에코프로는 12%. 12%. 그 예. 와중에 지수 자체는 뭐 881, 전일 예. 대비 1포인트 남짓. 그렇다면 다른 그 두 개가 그런 와중에도 지수가 못 간다는 얘기는 딴 데서는 많이 밀린다는 얘기네. 코스닥은 이런 2차 전지 빼고는 지금 단봉이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이 지금 오늘 흐름이 대형주들이 좋아요. 확 땡기고 양봉이에요. 그러죠. 예. 맞아요. 예. 이거 뭐 진짜 2,500 열면은 그 다음에 짚어지는 건 뭐 2,580대인데 기술적으로는 네. 이걸 갖다 그냥 간단 얘기냐.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네. 생각보다 사이클이 길다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해가지고 제가 길다. 보여드린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앞서 네. 말씀드린 거는 금리에 따른 S&P 500, 즉 미국 주식의 주가 흐름이었다면 네. 미국 이외의 지역은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네, 네.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온 그림을 보시면 자 이거는 뭐냐면은 분홍색인 경우에는 지금 미국 이외의 지역이 주가가 더 아웃퍼폼한 구간이고요. 네. 회색 구간으로 돼 있는 거는 미국이 아웃퍼폼한 구간이에요. 미국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색으로 돼 있는 게 미국이 더 좋은 구간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어디까지 좋아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자 보시면은 2010년 이후로 가장 길게 회색이 가장 길죠. 가장 높게 올라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지난 10년 동안
가장 압도적으로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뭔가 기회가 나오는데 지금 분홍색으로 그러니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미국 이외의 지역이 좋은 구간이 한 5년, 10년 동안 이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제가 연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레스트 오브 더 월드, 즉 미국 말고 다른 지역에서 찾아라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좀 힘들 수 있어도 미국이 금리를 뭐 인상을 더 이상 안 하고 달러가 약세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시사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가 저 대상이 되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역,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기회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반도체 포함해가지고 외국인들의 시선도 좋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기회는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생각보다 긴 사이클이 시작. 저런 그래프 어디서 구하세요? 저는 JP모건 자산 운용이 있는데요. JP모건 자산 운용에서 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자료입니다. 저거 돈 안 들이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무료로 저희 이제 인터넷에서 지금 뭐 항해를 하다 보니까 좋은 자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인터넷에서 항해를 하다 보니까. JP모건 말씀 주셨으니까 뭐 JP모건 웰스파고를 시작으로 또 은행주 실적 발표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로 실제로 은행주들이 실적이 어땠을지도 좀 궁금해지고. 그렇죠. 은행주의 실적도 중요한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JP모건의 연례서한인데요. 연례서한.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왜냐하면은 JP모건의 다이먼 회장님이 이제 우리 한 5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의 장문의 편지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애뉴얼 리포트를 갖다가 이제 발표하면서 근데 제가 이게 CEO의 서한. 이게 레터. 처음에 이렇게 쭉 보다가 언론사에서는 뭐 몇 가지 소개되긴 했는데 제가 이걸 쭉 읽어보면서 야, 이게 진짜 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유가 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JP모건 그 다이먼 회장님이 이렇게 쓰다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아주 조용하지만 중요한 파트너가 하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JP모건이 중요하고 조용한 파트너 누굴까요? 정부인가? 혹시? 네, 맞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파트너가 미국 정부인 거예요. JP모건은 지금 미국 정부와 같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편지에다가 공식적으로 썼다라는 얘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요? 많은 걸 함축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뭐 연준의 주인이 JP모건이다 이런 얘기들을 포함해서 많은 이제 소장님 머릿속을 지나가실 것 같은데 그 JP모건의 다이먼 회장이 가장 강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음 그림인데요. 절대 금리를 무시하지 마라. 절대 금리를 무시하지 마라. 금리를 무시하지 말한데 거기다가 이제 강조해서 절대로 이 말이에요. 절대로라는 말을 여러 번 얘기하면서 저 표를 썼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연금을 1달러씩 죽을 때까지 받는 거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1달러씩 그러니까 뭐 1달러 하면 좀 감이 와닿으니까 1년에 1,0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받는 연금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금리가 1%인 세상이면요. 1,000만 원씩 받는 것의 가치는 10억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금리가 10%면 1,0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받아도 그 연금의 가치는 1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강조하시면서 뭘 얘기하셨냐면 금리가 물론 테일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낮지만 5%, 6%, 7%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 JP모건은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이 강조하신 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연준이 지금 QT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지금 적자가 너무나도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 정부에서는 지난 3년 동안에 거의 8조 달러에 가까운 적자를 냈습니다. 적자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8조 달러를 시장에서 돈을 빌렸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국채를 누군가는 사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연준이 사줬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사주잖아요. 오히려 팔잖아요. 이게 안 맞다는 얘기예요. 어브노멀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안 맞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낮더라도 우리는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저는 이게 좀 곱씹어 볼수록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이번 주에 어떻게 될 것 같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름이 지나고 나서 연말이 됐을 때 혹시라도 금리가 만약에 6%, 7%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상상만 해봐도 좀 무서운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JP모건이 그렇게 된다라는 그런 가정을 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뭐 제가 이제 그 제 채널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 한 30분 동안 설명해드리고 그랬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5가지를 제가 뽑아왔는데 5번째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JP모건 다이먼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와 같이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SVB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망했을 때 팔 걷어붙이고 내가 해결할게라고 나왔던 분이 제이먼 회장님입니다. 다이먼 회장님입니다. 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은행 규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은행 규제가? 네,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프레임워크가 잘못돼 있는데 뭐냐면은 모든 은행을 다 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몇 개는 망해도 된다. 꼬리 잘리게 하면 되니까. 은행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몇 개는 망해도 된다. 라는 식으로 규제 프레임워크를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막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은행의 리스크는 앞으로도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시사하는 거여서 이 부분도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오늘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는 좀 헷갈리는 게 그러면 앞서서 보니까 은행에서는 지금 대출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건 경기 침체 전조 증상으로 해석이 돼요. 네. 또 보합엠도 있으니까 뭔가 이것도 리스크를 잠재된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또 사이클로 봤을 때는 미국 밖에서 또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그쵸. 거예요. 네. 근데 또 그 제이미 다이먼 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시점상으로. 어떤 위기도 또 대비를 해야 된다. 아니,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시점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이게 보면은 최근에 단기적으로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외국인들의 시각이 좋아지면서 국내 증시에 좀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다만 6월달 여름 이후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금리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나 지금 6월달 이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이유가 물가에 대한 전망치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월, 5월, 4월, 5월 달에는 괜찮아요.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름 이후에는 물가가 또 문제가 되거나 앞서 말씀드렸던 QT나 아니면 재정 적자나 아니면 부채 위기나 정치적 리스크나 여러 가지 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좀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더 좋을 수도 있고. 네네. 그래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이어서 이사의 얘기가 단기적으로는 즐겨라. 단기적으로는 즐기지만 조금 이렇게 한 5월 이후 좀 더워질 때는 SVB 사태가 터진 이후로 제가 이제 계속 증시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톤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이제 문 옆에서 가서 춤을 추더라도 문 옆에 가서 이제 문 옆에서 춤을 춰. 이런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 네, 그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 이번에 전고점 뚫고 올라가 버린다. 그럼 또 잠깐 나갔다 들어와야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면은 나갔다 들어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JP모건의 다이먼 회장님이 얘기하신 거는 잘 기억해 두셨다가 그때 저 친구가 저런 얘기를 했구나. 라는 생각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요. 이 얘기는 조만간에 한번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티에 초대를 받더라도 명품백 들고 가지 말고 에코백 들고 가고. 에코백 들고 문 옆에서 춤춰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을지 아수라장에서 모르겠네요. 가방 못 찾을 수도 있고 막 불날 수도 있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프라임에스의 최원진 팀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져온 재테크 소식 어떤 내용인가요? 금 선물 가격이 온수당 2,000달러를 넘어서며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이 고점을 더욱 높일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데요.
오늘은 금값 제대로 하고 있는 금에 대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값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올라간 상황인가요?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금시장에서 1kg짜리 금 현물의 1g당 가격은 전날보다 1.21% 오른 86,33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내 금시장에서 거래된 금 현물 시세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 이번 7일까지 16.9% 올랐는데요. 이는 한국 거래소에서 금 현물 거래가 처음으로 시작된 지난 2014년 3월 24일 이래 최고가입니다. 해외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국제 금값은 연일 급등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기세입니다. 지난 4일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금 가격은 전날보다 온수당 1.93% 오른 2022.2달러를 기록하며 작년 3월 이후 처음으로 2,00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예, 지금 뭐 차트 지금 화면에 나온 거 보니까 우리 국내 KRX 쪽에서의 금선물이 조금 더 또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된다 싶기도 한데, 아니 요즘 돌반지 값이 어떻게 됩니까, 팀장님? 최근 금값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갖고 있던 금부치를 시장에 내놓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추억이 깃든 돌반지부터 훈장 같은 메달까지 다양한 금부치를 팔고 있는데요. 불황의 금 가격이 오르면서 금부치를 현금화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순금 한 돈짜리 돌반지 가격이 35만 원 선을 넘어서면서 40만 원에 육박하다 보니 IMF 때도 팔지 않았던 금을 내놓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금값 상승은 개인의 투자 심리 또한 자극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KRX 금시장에서 거래된 금은 총 1,841.2kg으로 전월 대비 59.2% 증가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4월 이후로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특히 100g짜리 미니금의 거래량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KRX 금시장에서는 금 1kg과 미니금 100g 두 가지 상품이 거래되고 있는데요. 1kg짜리 금 거래량은 전월 대비 56.5% 증가한 반면 미니금은 122.9%나 급증했습니다. 1kg 단위가 부담스러운 개인들이 미니금에 투자하면서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저희 때만 해도 친구 아들 돌이면은 혼자서 돌반지에 한 돈짜리는 해줬는데 네. 이제는 서너 명이 같이 해야겠네. 그때 한 20만 원이면 그랬나요? 예. 저는 그보다 더 낮은 때였는데. 네. 아니 근데 이렇게 금값이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 한 번만 더 좀 정리해 주십시오. 금 가격이 역대 최고치 수준으로 오른 이유는 글로벌 은행 위기와 인플레이션 압력, 경기 침체 전망 등의 이유로 볼 수 있는데요. 투자 분석 업체 20TV 리서치의 존 로크 선임 매니저는 미국 달러 약세가 심해지고 미국 국채 금리가 더 낮아질 것인데다가 기준금리 인하, 지역은행 파산 위기, 그리고 이어지는 지정학적 긴장 등이 금값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를 가리키는 데이터가 계속 나올수록 금값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미국 민간 고용 서비스 업체인 ADP가 발표한 3월 민간 고용 통계는 고용 증가 폭이 14만 5천 명에 불과할 정도로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쳤으며 미국의 서비스업 구매 관리 지수인 PMI 역시 51.2로 전월 55.2보다 하락했습니다. 이와 같은 약한 경제 지표가 경기 침체 공포를 부채질하며 금에 대한 수요를 더욱 자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금 관련 금융상품 인기도 좀 고공행진 중이라고 하는데 수익률도 굉장히 좋다고 하던데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금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금 관련 ETF와 ETN도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첫 금 현물 ETF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에이스 KRX 금은 선물 ETF는 지난 3일 기준 순자산액이 600억 원을 돌파했으며 연초 이후 수익률은 10.76%에 달합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골드 ETF, 타이거 금은 선물 ETF,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골드 선물 ETF도 연초 이후에 7에서 10%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대신 레버리지 KRX 금현물 ETN, 신한 레버리지 금선물 ETN 등 금 관련 ETN 상품도 같은 기간 15에서 20%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인 금의 상승과 더불어 은 가격 또한 덩달아 뛰고 있는데요. 은 관련 금융 상품은 금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큐비 레버리지 은 선물 ETN, 메리츠 레버리지 은 선물 ETN, 미래에셋 레버리지 은 선물 ETN 등은 한 달 수익률이 모두 30%를 넘어섰습니다. 은은 금처럼 기금 속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가 가능한 데다가 구리처럼 산업용 수요도 많아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까지 반영이 되어 가격이 더 상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 질문은 팀장님께 드리기도 좀 민망합니다만 왜냐하면 답이 없기 때문에
아니 지금 지금이라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른 금값 너무 올라서 지금 사도 되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금 가격은 불안정한 경제 상황이나 위기 상황에서 안전 자산으로 인식이 되어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상승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향후 채권 수익률 하락, 미 달러와 약세, 지정학적 긴장 등의 리스크에 따라 금값은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변수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달러의 향방과 경기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하셔야 할 듯합니다. 만약에 금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은 꼭 체크를 하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먼저 실물금을 투자할 경우에는 세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금 실물을 거래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10% 붙기 때문에 금 가격이 10% 이상 상승하지 않는다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증권거래소의 금 현물 거래나 금 통장과 같이 적립식으로 모을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팔 수도 있는 종이금 투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소의 금 현물은 증권사를 통해 1g씩 구입할 수 있으며 실물로 찾지 않는 이상은 세금도 없고 수수료 또한 0.3%로 저렴합니다. 또한 시중은행의 금 통장은 1g 단위가 아니라 훨씬 부담이 적은 0.01g씩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금 현물 거래보다는 높은 수수료와 소득세를 감안해야 합니다. 끝으로 금 가격의 추이를 따라가는 금 ETF는 금 펀드들 중에서도 수수료가 적은 편이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 역시 이익에 대해 소득세 15.4%가 붙는다는 건 꼭 기억을 하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대학가, 역세권, 주택가 등 우리가 늘 쉽게 접하는 곳이 바로 상가죠. 한동안 코로나로 공실률이 높아 인기를 잃었던 상가 경매 시장에도 최근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상가 경매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 눈여겨볼 상권은 어디인지 오늘은 특별히 경매 전문가 이영욱 대표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지금 지난 1월에 경매에 나온 청담동의 상가 건물 1,500억이 넘는 가격에 낙찰은 됐는데 낙찰자가 인수를 포기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예. 최근 상가 경매 시장에서 좀 화제가 됐던 물건이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큰 물건들이 나오는 경우 좀 드문데 이게 법원 감정 평가 금액이 한 970억 정도가 됐었어요. 거기서 한 1,500억 정도대로 낙찰을 받았지만 이번에 미납을 해서 다시 이제 조만간 다시 나올 케이스인데 일반적인 그런 채권자하고 채무자 간의 그런 빚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소유자들이 지금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소유자가? 네네. 그래서 그 소유권들을 법원 매각을 통해서 이제 n분의 1로 다 소유권을 나라가 현금 캐시화하기 위해서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대표님 낙찰자가 이거 낙찰 인수 포기하면서 몰수당한 입찰 계약금이 그런 케이스가 좀 있기는 한데 지금 이거 보게 되면 지금 1,500억 정도대로 낙찰이 됐잖아요. 그러면 감정가의 10% 정도, 약 97억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일단은 법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법원이 그 금액 전체를 몰수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법원 매각의 목적대로 채권자들한테 배당이 되는데 그 채권자들한테 배당을 하도 남는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차피 5분이 나눠갖게 되는 거죠. 지금 임차인은 지금 상당히 많은 수로 되어 있지만 1,500억에서 임차인한테 제공할 한 30억 정도 빼게 되면 다 소유권자들이 다 분배가 되게 돼 있어요. 어차피 그들이 내고 그들이 받고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사람은 좀 억울하겠네요. 그 소유권자 중에 한 분이 낙찰받은 거예요. 그래요? 5분 중에 한 분이. 어차피 소유권자에서 낙찰을 받았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어찌됐건 5, 60억은 날아간 거네요. 아니요, 그렇게까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어차피 소유권자들이 나눠가게 되니까. 사실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더라도 이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경매로 넘어온 급매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역대급 화랑이라고 경매 시장 지금 요즘에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특히 상가 경매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 상가 경매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택 시장보다는 사실 덜 관심이 있었는데 근래에 4, 5년 동안은 상가 쪽에 관심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주택 시장에 대해서 주택 시장 안정화라는 목적으로 규제들이 많이 들어갔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주택으로 뭐 주택 수다 또는 취득세다 또는 뭐 종부세다 해서 주택으로 많이 못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넘어오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주택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샀을 때 가격하고 팔았을 때 가격하고 그 차익을 가지고 투자하는 상품인데, 상가는 다달이 월세 받는 상품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기 은퇴자라든지 또는 제2의 월급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 시장으로 넘어오게 되죠. 네, 그래서 주택에 대한 규제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 이렇게 해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네. 대표님, 그동안 이 시간 통해 가지고 이제 뭐 아파트나 이제 뭐 다세 주택 이런 쪽에는 이제 경매를 다뤄왔다가 네네. 이제 마침내 그러면 이것도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부동산 시장에서 말하는 상가는 그러면은 네. 아파트나 이런 쪽하고 네. 다른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일반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전세가 원래는 주였지만 이제 월세화가 되고 네. 있잖아요. 금리 네. 때문에. 예. 그런데 상가는 자체가 순수한 전세금이 아니라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 상품이 바로 상가이게 되겠잖아요. 네. 그래서 상가는 월세 받는 상품, 수익형 부동산,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상가로 월세가 한 2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네. 네, 물론 대출 금리가 좀 오르긴 했지만 거기서 대출 이자를 빼니까 100만 원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한 달에 순이익이 100만 원이 되는 거고 연 1,2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 정도의 인컴을 제2의 수입으로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상가, 수익형 부동산으로 오는 거고, 근데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아닌 이상은 한번 매수를 하게 되면 인컴이 없잖아요. 네. 팔기 전까지는. 예. 그렇죠. 월세화가 예, 예. 안 된다면. 그게 가장 큰 차이죠. 네. 그러니까. 네. 아니, 주변에서 좀 많이 듣는 얘기가 뭐 하나 상가 분양은 받았는데 이거 지금 놀리고 있다면서 네네네네네. 그런 분들 얘기를 많이 네. 듣습니다. 지금 상가 투자 수익률이 네. 어떤가요? 네, 일단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 특히 예를 들어서 한 50대 중후반 분들이 이제 뭐 자의반 타의반에서 직장에서 나와서 이제 어떤 창업을 하려고 하든지 네. 또는 본인이 어떤 자기만의 노하우를 통해서 창업을 하기보다는 임대 상가를 하나 매수를 해서 그 보증금과 월세로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은퇴자들이라든지 상가에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현혹될 수 있는 부분들이 신도시 상가라든지 택지지구 상가라든지 이런 데 가게 되면 아직 그 상권이 무르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주택 자체가 아직 입주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혁신도시 쪽도 좀 그렇죠. 혁신도시, 기업도시 예, 마찬가지고요. 예, 예. 그다음에 각종 뭐 오픈상가, 테마상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익형 부동산이나 상가에 관심이 있다면 구상권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예. 예를 들어서 뭐 청라 신도시라든지 그렇죠? 또는 뭐 앞으로 3기 신도시들이 이제 앞으로 한 10년 가까이 돼서 계속 들어오게 될 텐데 네. 그런 신도시가 아니더라도 뭐 택지지구라든지 또는 뭐 심지어 송도도 예전에 좀 그랬었고 또 위례 신도시도 지금도 공실이 많이 있죠. 또 광명, 가까운 광명만 가더라도 광명 역세권에 또 공실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어느 신도시든 택지지구든 항상 겪는 일이에요. 예. 근데 초반에 들어가기 때문에 리스크를 많이 받으니까 무르익은 상권들, 이미 유동인구와 배후인구가 충족되어 있는 상권에서 이왕이면 경매로 들어가야 저가 매수가 가능하니까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겠죠. 네. 뭐 결국에 수익률 높이려면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네. 좀 임대하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았을 때하고 일반 매입을 했을 때 수익률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개별적으로 차이들이 좀 나고 예. 상권이 어떤지 입지에 따른지 어떤지를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실 상가 수익률이 지금 금리가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대출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은 상가 수익률이 순수한 이익률이 크지 않아요. 네. 많이 좀 줄긴 했지만 지금 거기서 경매로 하게 되면 일단은 저렴하게 매수가 되기 때문에 일반 상가 수익률이 예를 들어 6%다 하게 된다면 경매는 10%, 12%도 볼 수 있고 잘 입지를 잘 고르고 경매 물건을 잘 선점해서 저가 매수가 한다면 20% 이상도 가능한 게 상가 경매의 매력입니다. 예. 네. 물론 뭐 지역별로 또 이렇게 뭐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렇죠. 내가 그래도 상가 주인이 되려면 어느 네. 정도
돈이 있어야 됩니까? 네, 가장 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주택도 마찬가지고 상가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사실 뭐 청담 상가 얘기는 사실 건물 얘기예요. 건물이죠.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거고 그런데 우리가 그 상가 경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경매 물건을 검색하는 여러 그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대법원 경매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거래된 매수된 물건들을 보면 감정 평가액이 3억대도 있어요. 2억대들도 있고 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5억, 6억, 7억 물론 10억대도 있지만 그러면 보통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상가 매수를 하거든요. 경매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5억 정도의 상가라고 했을 때 본인이 30% 정도의 대출을 받았다. 하면 지금 약 한 1억 5천 정도만 자기 자금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한 3억대다 하면 1억 정도 자기의 현금이 있으면 3억대 투자가 가능한 거죠. 네. 그럼 경매로 접근을 했을 때 어떤 상가 입찰을 해야 할지도 사실 고민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혹시 투자하기가 좋은 그 상가 입지 기준 따로 있을까요? 상가가 뭐 하루아침에 바로 되는 건 아니라서 일단 지금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부터가 이제 시작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서울시 상암동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상암동도 처음부터 여기 그 방송국 입지가 아니었었잖아요. 이쪽부터 가지고 마곡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서 경의선만 넘어가게 되면 이쪽에 수색 증산이라는 뉴타운이 또 들어오잖아요. 이 주택 단지도 계속 발전이 되고 상권도 발전되는데 우리가 처음으로 상가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일단 본인이 그래도 가장 많이 알고 직장 뭐 회식을 한다든지 거주지에서 뭐 본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유심하게 보시고 경매 물건에 한 가지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경매 물건이 모든 그 부동산 매물처럼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매 물건을 우선적으로 보긴 하되 일단은 그 입지와 상권을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한번 임장을 다니면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 제가 여기 서울시 마포구 상권 분석이라고 하는 그 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그 상가는 더더욱이나 토지만큼이나 잘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주택도 어려운데 그런데 지금 이제 부동산 빅데이터들이 너무나 잘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꼭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나 사무실이나 토지 등도 잘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그 표를 보시게 되면 지금 상권 분석해놓고 서울시 상권 분석 서비스라고 해놨잖아요. 그렇죠? 이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정말 놀랄 만큼 잘 만들어 둔 게 우리 그림을 화면에서 보시면 지금 빨간 라인도 보이고 약간 녹색 라인도 보이고 하잖아요. 그게 지금 유동인구의 수입니다. 빨간 게 유동인구가 많은 거예요?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그 DMC 여기 보이죠? 우측 하단에 경의중앙선하고 우리 지금 DMC역 공항철도 있는 여기 보이는데 그쪽에서 방송국 쪽으로 오다 보면은 녹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어요.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 아마 우리 방송국 분들도 회식들을 할 때 저런 상권들을 좀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많이 그 움직이는 곳이 이미 우리가 서울 전역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덜한 데들이 있고 당연히 저런 그 표를 보게 되면 여기가 더 임대료가 비싸고 그 다음으로 가고 그 다음으로 가고 그런데 이 자체가 지금 상암동이라고 하는 곳이 일단 그 직장인 그것도 업무 방송 쪽으로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이제 고소득의 집단들이기 때문에 이 마포 쪽하고 이쪽 상암 쪽에 있는 상권은 앞으로 더 무르익을 거고 이 경의중앙에서 넘어서 이쪽에 수색 증산 뉴타운이 있고 증산 뉴타운이 있고 이미 아파트들이 들어섰고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가들이 또 번성을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다 시너지를 갖게끔 가고 있겠죠. 그런데 상가 가격이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고기 먹으러 갔지 상가 동향조사 가러 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물어보시다 보면 상가 임대료가 예전보다는 2배, 3배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더 한번 주의점을 한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뉴타운이라고 했잖아요. 뉴타운이라는 거는 그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재개발 구역들, 몇 구역 이런 구역들을 다 클러스터화해서 한꺼번에 개발하는 건데 저렇게 뉴타운처럼 막 몇만 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상가가 또 임대가 또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초반에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반에 물량이 과다 공급이 되고 수요량이 없다 보면
임대가 하기 전에 일단 매매가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평당 뭐 7천이다 하게 되면 10평을 하더라도 막 10억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를 유지를 하려면 보증금 월세를 얼마 받아야겠어요. 우리가 지금 금리를 예를 들어 5%, 6%만 잡아도 상당한 월세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입주가 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실되고 관리비 밀리고 하다 보니까 노후에 조금 편하게 살려고 했는데 상가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고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상권은 마찬가지로 그 도시가 어떻게 변모하는지, 현재의 상권들은 어떤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관심이 있는 지역을 뭐 한두 개 정도 정한 다음에 나와 있는 상가들 보고 이제 나는 그런 매물이 아니라 경매로 한번 해봐야겠다 할 때는 이제 경매로 어느 정도 지식이 좀 필요하겠죠. 네. 간단하게 유의해야 될 사항도 좀 알려주세요. 네, 상가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수익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수익을 얻기 위한 거면 본인 자금부터 일단 판단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통상 뭐 시드머니라고 하는데 그 시드머니에서 대출 레버리지를 몇 프로를 일으킬까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수익률인데 막상 경매든 일반 매매든 들어갔더니 임대차가 안 되네. 처음에 300만 원 올려놨더니 없어. 250 올려놨더니 없어. 200으로 해놨어. 150으로 해놨어. 근데 내가 산 금액이 8억이야. 이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가 경매든 상가 매매든 들어갈 때 필수적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좀 화면을 잠깐 보시게 되면 우리 상가 또는 근린시설 체크리스트라고 해놨잖아요. 제가 그 멘토 이영욱의 뭐 생생 경매 또는 멘토 이영욱의 경매 투자 전문가 과정을 운영을 하면서 저런 이제 자료들을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이게 체크리스트라서 첫 번째 보면은 좌측 상단에 뭐 상권, 입지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상권들이 사실 많단 말이에요. 가장 유명한 상권들 뭐 홍대 입구다, 강남이다, 가로수길이다, 또 뭐 압구정동 로데오다 많지만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가가 아닐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별로 서울시 25개 구라고 한다면 좀 자료에 보는 것처럼 저기 빨간색이 가장 진한 색깔 빨간색이 가장 뜨거운 상권이에요. 대신 비싸죠. 그렇죠. 이태원이다 이런 곳들, 강남이다, 홍대 입구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본인이 갖고 있는 시드가 중요하다 보니까 저 색깔들을 조금 낮춰보는 연습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부분은 지금 비단 서울시에 있는 25개구만 나타난 건데 여러분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서울시가 아니라 뭐 인천이나 또 안산, 시흥, 남양주, 구리, 뭐 동두천 많잖아요. 각각의 지역에서 보통 2개에서 한 3, 4개 정도까지는 상권들이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권들을 먼저 보시면서 유동인구도 많고 배우 수요도 많네. 이런 상권은 이런 업종이 좋네. 이렇게 먼저 하나하나 깨우치면서 접근하시는 방법이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100분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